세 번째 시간 스포는요. 드디어 입지 선정입니다. 입지 선정. 입지 선정은 서비스업 입지론의 5분, 크리설레의 중심지론,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 넬슨의 소매 입지론까지가 서비스업 입지론이고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레쉬의 최대 수요론은 공업 입지 이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까지 지금부터 5분 스포 출발합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요,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크리스탈러입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일단 도달범위하고요. 도달범위.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하고요.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소 요구 범위가 있습니다. 최소 요구치하고 최소 요구 범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일단 범위로 끝나는 놈들은요, 전부 다 끝날 때 거리로 끝나요. 거리가 떠야 범위예요.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요. 그러면 도달범위. 이건 도달범위. 판매자가 정상이윤 얻는 수준까지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포함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최소 요구 범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얼마만큼의 인구가 필요해, 수요 요구 규모는 최소 요구치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 도달범위. 판매자가 정상이윤 얻는 수준까지의 소비자를 포함하는 곳까지의 거리, 최소 요구 범위. 특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은 최소 요구치가 됩니다.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를 비교했을 때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도달 범위가 커야 되고요. 요구는 무조건 작은 쪽에 위치할 거란 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런 표현이 뜨면 중심지 크기가 달라지면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하신 분, 그러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됩니다. 랠리는요, 중심지론이 아니라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소매 인력 법칙. 소멸력 법칙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원용한 거기 때문에 도시 크기에는요, 그러면 비례합니다.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거리의 제곱에는요, 그러면 반비례합니다. 도시 크기에는 비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그리고 두 도시 사이의 경계는요, 항상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경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이따 이제 랠리의 소멸력 법칙과 허프의 확률 모형을 비교해 드릴 건데, 랠리는 반드시 도시 단위입니다. 도시 단위. 좀 거시적 분석이고요. 무조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고요. 그리고 이 도시가 반드시 2개 도시만 나옵니다. 3개 도시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고요. 도시 단위고요. 2개 도시만 나오면 랠리의 소멸력 법칙. 컨버스입니다. 컨버스. 컨버스는요, 꼭 이 말에 나옵니다. 꼭 이 말이. 랠리 모형을, 소멸력 법칙을 응용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컨버스는요, 분기점, 경계지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경계지점.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요, 큰 버스를 경계하자, 큰 버스를 경계하자, 받치면 죽어,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허프. 허프 유명하죠. 허프는요, 확률 모형을 주장을 했습니다. 허프는 무슨 모형이요? 확률 모형. 그래서 히읗으로 시작되는 허프는요, 히읗으로 시작되는 확률 모형 하시면 되고요. 확률이 4개 때문에 일정이 돼요. 점포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 면적, 그리고 정말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공간 마찰 계수 하셔도 되고, 거리 마찰 계수 하셔도 돼요. 그래서 허프는 랠리와는 다르게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도시가 아니라. 얘는 2개 이상의 매장이 나올 수도 있다. A, B만 나오는 게 아니고 A, B, C 매장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계산 문제로 D 매장까지 나올 수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나오기는 않겠지, 사실은. 그리고 거리의 반비례가 아니라 거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 마찰 계수. 마찰 계수가 2면 그때는 제곱이지만 공간 마찰 계수가 3이면 세제곱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간 마찰 계수는 저항값이기 때문에 교통 조건이 양호하거나 백화점에서 파는 전문품일 때는 마찰 계수 값이 작고, 교통 조건이 불량하거나 집 근처에서 파는 일상용품일 때는 마찰 계수 값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넬슨은요, 넬슨은 점포 입지의 8원칙, 8가지 원칙을 제시하신 분이고, 얘는 소매 인력 법칙이 아니라 소매 입지론 이렇게 합니다. 소매 인력이 아니라 입지론. 그래서 어느 장소에 입지하면 좋은지를 제시했고요. 암기할 때는 네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넬슨은 점포 입지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소득은 낮은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네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베버 최소 비용 이론이고요. 레쉬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자, 베버는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래시는 최대 수요 이론을 주장했다 하시면 되는데 비보로 끝나는 베버는 비용 이론이고요. 시오스로 끝나는 래시는 시오스로 시작하는 수요 이론이 됩니다. 최소 비용을 결정하는 항목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수송비,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집정력 이렇게 세 개. 집정력 이렇게 세 개. 근데 수송비와 임금은 최소가 되지만 집정력은 최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 세 개를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화라고 해야지 절대로 최소화라고 해야지 각 요인이 최소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요인 그러면 안대형 요거는 최대가 돼야 되니까 요거는 이윤 극대 또는 뭐 시장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어떤 편이 나온다? 대가 나온다. 대 이렇게. 그러면 래시의 최대 수요론이 됩니다. 헨리 조지는요. 토지 단일세론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이분은요. 토지 단일세론을 주장했다 정도만. 토지 단일세론은 뭐냐면요. 지대 수입만 100% 징수하면 충분히 재정 충당할 수가 있으니까 지대 수입 외에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라고 주장한 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하는 입지 선정에서는요. 도달 범위, 최소 요구 범위, 최소 요구치가 나오는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론. 도시 크기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경계 형성이 나오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응용하면서 구체적으로 경계 지점 분기점을 지시하신 분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확률, 수거면의 공간 마찰 계수. 공간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이 양호하거나 전문품일 때는 작아지고 일상용품일 때나 교통 조건이 불량할 때는 커진다. 허프의 확률 모형. 점포 입지의 8가지 원칙. 넬슨의 소매, 입지, 네팔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수송비, 임금, 집정력 중에서 고려했을 때 각 요인이 아니라 비용이 최소화 되는 지점 하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이윤 극대, 시장 확대, 최대 수요가 나오면 래시의 최대 수요 이론. 지대 수입 100% 징수하면 고수입만으로 재정 충당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하신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이 학자의 모든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세 번째 시간 스포였습니다. 이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서 강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말 포함 스포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입지선정 이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분 했으니까 8분 남았죠. 그죠? 예, 입지선정이 7분,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론까지 해서 총 19분을 완성,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선정 이론은 크게 서비스업 입지론과 공업 입지론으로 나뉘는데 서비스업 입지론의 5분, 크리스탈러, 레일리, 컨버스, 허프, 넬슨 이렇게 5분이 계시고 공업 입지론의 2분, 베버하고 래시 이렇게 2분이 계십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학자 정리가 다 돼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학자는 다 맞춥시다. 아시겠죠? 저한테 배운 수험생들 학자 100% 맞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시작할게요. 일단 입지선정에서 첫 번째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최근에 아주 많이 나오는 이론입니다. 최근에 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거의 문제 쏟아붓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랠리나 컨버스나 허프 쪽을 좀 더 보셔야 넬슨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전략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일단은 중심지라는 단어하고 배우지라는 단어에 초점을 좀 두셔야 됩니다.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중심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배우지에 제공하는 곳입니다. 제공하는 곳. 제공하면 중심지. 그럼 중심지한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이 배우지. 두 글자로는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중심지고 여러분들이 배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제공받잖아. 그죠? 그래서 개론 선생이 중심지고 나는 배우지 상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제공하는 곳, 그러니까 중심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라는 것인데 여기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제공되는 겁니까? 그러면 중심지에서 배우지로, 그러니까 from 중심지 to
배우지가 되겠죠.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진짜 나왔다니까. 배우지에서 중심지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X가 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제공된다고요? 중심지에서 어디로? 배우지로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달 범위 그러기도 하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최소 요구치라는 단어도 있고요. 최소 요구 범위라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도달 범위 또는 재화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 범위 이런 단어들이 뜨면요. 무조건 크리스탈레이 중심지 이론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랑 도달 범위하고요. 최소 요구 범위를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 풀다가 크리스탈레이 중심지 이론에서 도달 범위든 최소 요구 범위든 범위란 말이 뜨면 끝날 때 이렇게 끝나요. 끝날 때 고까지의 거리, 까지의 거리 이렇게 뜹니다. 어디까지의 거리가 뜨면 범위야, 범위. 이해하셨죠? 예. 까지의 거리가 뜨면 범위인데 중심지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한의 범위로서 요 범위 넘어서면 더 이상 수요자가 없어. 수요자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 그러면 도달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기 위해서 충분한 소비자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가 최소 요구 범위가 되고요. 혹시 최소 요구치 그러면요.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6번을 시험에서 그러니까 최소 요구치와 최소 요구 범위를 시험에서 틀리게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꿔서 내는 경우. 그러니까 안 틀리는 방법은 뭐다? 거리로 끝나면 범위다. 그런데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는 도달 범위고, 오케이. 그 다음에 판매자가 정상 이윤 얻는 수준까지, 소비자를 포함하는 곳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하고, 판매자가 정상인 얻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는 최소 요구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지가 성립되냐 마냐는요. 요 4번과 5번을 비교해요. 4번과 5번을. 그러니까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를 비교했을 때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지 중심지가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부동산 학에서 요구가 뜨면 요구는 무조건 작은 쪽 위치예요. 요구가 커서 답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 뒤에 가서 배우시게 될 건데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도달 범위하고 최소 요구치하고 누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된다 그랬냐면 도달 범위가 커야 된다 그랬죠. 나중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에서 누가 크면 투자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커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에서 누가 클 때 투자합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야. 내부 수익률이 커야 됩니다. MBS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저당의 유동화가 활성화되고 MBS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 누가 커야 됩니까?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서 비교 대상에 뭐가 뜨면 요구가 뜨면 얘가 커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얘는 무조건 작은 쪽에 위치한다라는 것만 아셔도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크기 비교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특정 점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루 매출액이 5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장사 안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사 안 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최소 요구치예요. 이 점포는요 최소 5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요 수준이. 근데 요 범위를 벗어나니까 수요가 0이 돼. 이 범위 안에서만 수요가 있는 거고 이 범위를 벗어나니까 수요가 0이 돼. 요걸 갖다 우리는 도달 범위라고 하거든요.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러기도 하고요. 도달 범위 안에서 잘 들어봐요. 도달 범위 안에서 20만 원어치가 팔려. 그러면 이 점포는요 도산합니다. 도산. 최소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데 5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달 범위 안에서는 얼마밖에 안 팔려? 20만 원어치밖에 안 팔리니까 점포는 도산하는 거지. 이때 120만 원어치가 팔려. 최소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데? 5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 요구치보다 도달 범위가 더 크지? 이때 중심지가 성립합니다. 중심지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시험에서 중심지 성립 요건 그러면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개론 공부하고 민법 공부하고 공법 공부하다 보면 뭐가 커야 됐나 뭐가 컸었나 이렇게 또 고민이 되기도 한다고요. 근데 그때 짜증하고 뭐야? 우리 부동산학에 뭐가 뜨면 요구가 뜨면 이 요구는 무조건 무슨 쪽에 작은 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요구는 무조건 무슨 쪽? 작은 쪽. 이렇게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도달 범위하고 최소 요구치가 큰 중심지가 있어요. 작은 중심지도 있고 큰 중심지를 고차원 중심지라고 하고요. 작은 중심지를 저차원 중심지라고 하고요. 가운데 규모를 중차원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고차 중심지,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저차 중심지,
그리고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사이에 중차 중심지도 있잖아. 왜 우리 동네에 가면 왜 정육 코너, 수산 코너를 따로 두고는 있습니다만 마트나 백화점보다는 좀 작은 규모가 중차 중심지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달라지면요, 중심지의 규모가 달라지면요, 당연히 그에 걸맞는 상권의 규모도 달라질 거다.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도 결정이 된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바로 중심지 이론의 주요 논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풀다가 뭐가 달라지면요, 중심지 규모가 달라지면요, 무엇의 규모도요? 상권의 규모도 달라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증하는 것이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풀다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뭐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 범위 이런 말이 뜨거나 단어에 지문에, 그리고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 이런 표현이 뜨거나 중심지 규모가 달라지면 당연히 상권의 규모도 달라질 거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증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시면 되고, 특히 세 개 단어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 범위, 도달 범위 요 세 가지는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리로 끝나면 범위라 그랬지.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는 도달 범위, 판매자가 정상이윤 얻는 수준까지의 거리 그러면 소비자를 포함하는 곳까지의 거리 그러면 최소 요구 범위, 그리고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라고 뜨면 최소 요구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어 그대로 한번 살려서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요까지 정리하시면 난이도 상자리 문제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 범위, 특히 최소 요구치와 최소 요구 범위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갈게요. 수요자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는요, 도달 범위. 오케이. 특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는요, 최소 요구치. 판매자가 정상 이윤 얻을 만큼의 수요자를 포함하는 곳까지의 거리는요, 최소 요구 범위.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중에서 뭐는 작아야 되고 요구치는 작아야 되고 도달 범위가 커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중심지 규모가 달라지면 그에 걸맞는 상권의 규모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을 실증하신 분이 크리스탈레 중심지 이론이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두 번째가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입니다. 자, 사실 사회과학에서는 법칙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외가 많아서요. 근데 법칙이란 말을 썼죠. 왜 썼을까요? 얘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상권의 이론에다가 그대로 원용 또는 적용한 이론이거든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와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보실 내용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그래서 이걸 갖다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소매 중력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봐야 되겠습니다.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은 두 물체 사이에 당기는 힘, 인력의 크기는 도시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도시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은요,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거든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질량의 크기를 갖다가 도시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는 뭐 이걸 갖다가 도시 인구에 비례한다고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도시 크기에는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A 도시가 있다만 하고요, B 도시가 있다만 하다면 이 두 도시 사이에 경계지점 어디 형성이 되냐면 항상 이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이걸 세 글자로는 분기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글자로는 경계지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글자로는 뭐라고요? 분기점. 네 글자로는 뭐라고요? 경계지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항상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분기점, 경계지점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얘는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세요. 그래서 많이 끌어당기고, 얘는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약해요. 작게 끌어당깁니다. 근데 요거 생각보다 A 도시가 크고 B 도시가 작다면 상권의 경기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A에 가깝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시각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이 팔을 흔들어요.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여기서 절로 가요. 저기서 최홍만이가, Do you know 최홍만? 최홍만이가 팔을 이렇게 돌리면서 저한테 와요. 나는 이렇게 돌리면서 절로 가고, 최홍만이는 저렇게 돌리면서 일로 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주먹이 부딪히는 지점이 있겠죠. 나 죽어 지금. 최홍만이가 왔어. 그럼 우리 주먹이 부딪히는 지점은요, 저로부터는 뭐하고 가깝고,
채용만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형성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도시는 팔을 많이 누르는 거기 때문에 경계가 멀어지는 거고요. 영향력이 작은 도시는 팔을 적게 영향력이 좁기 때문에 가깝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두 도시 사이의 경계 분기점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이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를 할 때는요. 분모분의 분자를 표시할 때 분수는요. 분자와는 비례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분자와는 비례관계가 성립을 하고 분모와는 반비례관계가 성립을 해요. 이게 분수의 성질이에요. 반비례, 이거는 비례. 그래서 혹시 A 도시가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니까 A 거리 제곱분의 A 크기, A 크기, A 면적 해볼까? 면적을 할게 그냥. A 면적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례하는 크기는 어디로 가고요? 위로 가고요. 거리 제곱은 반비례니까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B 매장이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 B 도시가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요.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A, B 두 개가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요.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A로 몇 명이 갑니까? 그러면 한번 돌려주시면 돼요.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하시면 돼요. 이게 공식이 쌤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 공식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공식 중에서 가장 쉬운 공식이에요. 나중에 거리는 거리끼리, 면적은 면적끼리 약분을 때릴 거거든요. 오늘 제가 원래는 계산 문제를 좀 하려고 하다가 계산 특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안 했어, 일부러. 안 했어, 나. 그래서 계산 특강에서 요거는 소화하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공식만.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는데 A 도시로 갈 확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A 도시 힘의 크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분의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하시면 되고, 만약에 A, B 두 개 도시가 있는데 B 도시로 갈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분의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갈 어디의 확률? 어디에 유인력? 그러면 그 놈을 위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A, B 두 개 있을 때 A로 갈 확률은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분해를 분모로 깔고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을 위로 올리면 되고, B로 갈 확률 그러면요.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분의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을 위로 올리시면 되는데, 둘 다 구할 필요가 없는 게 두 개밖에 없거든. 만약에 욜로 60% 가면 욜로는 얼마? 40%. 욜로 30% 가면 욜로 얼마? 70%니까 시험에서는 둘 다 구하라고 하더라도 한쪽만 구해서 나머지 확률을 적용하시면 B의 유인력이 구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일리 소멸력 법칙입니다. 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제가 잠깐 다른 짓을 하고 올게요. 이게 우리 개론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동산학을 통틀어서 이렇게 비례관계에 있는 것들이 있고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한 번에 정리해 놓으시면 참 좋은데, 일단은 비례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우린 이것을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공급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돼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공급자들은 돈이 될 때 팔고 돈이 안 되면 안 팔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돈 될 때 팔고 싶어 하고 돈 안 될 때 안 팔고 싶어 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방금 했던 거, 레일리 소멸력 법칙에서 인력의 크기와 크기, 도시 크기는요, 비례관계가 성립을 하죠. 크기에는 비례하니까. 그래서 우리 면적이나 크기는 위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세 번째는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이 리스크의 하이 리턴이란 말 들어보셨죠?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입니다. 투자론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나중에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고 하고,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한다는 것은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를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입니다. 높은 위험에는 높은 수익이 따르지만 낮은 위험에는 낮은 수익이 따른다. 투자의 이론칙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고요. 네 번째가 나중에 배우실 건데, 가치라는 놈이 있어요. 밸류라고 부르고요. 가격이라는 놈이 있어요. 프라이스라고 부르는데, 가치와 가격이 대표적인 비례관계가 성립을 해요. 다섯 번째는 이거 좀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가격 구하는 공식, 수익가액이라고 하는데, 순영업소득을 환원 이율로 나눈다 그래요. 이게 제가 지금은 그냥 환원 이율이라고만 표현을 할게요. 이때 위에 있는 순영업소득이랑, 아까 제가 분자는 비례관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영업소득하고 가격은 비례관계예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 좀 이따가 뭐가 중요하냐면, 환원 이율과 가격이 반비례한다는 것은 최근에는 시험만 치면 나와요. 시험만 치면. 어쨌든 지금은 비례 5종을 할 거니까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비례 5종 한번 가볼까요?
출발해 볼까요? 예. 공급 법칙이죠.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랠리의 소멸력 법칙에서 인력과 도시 크기는 비례. 위험과 수익, 리스크, 리턴은 비례. 가치 가격, 밸류 프라이스 비례. 순영업소득 NOI라고 합니다. 가격은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살짝쿵 반비례 관계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비례, 반비례 둘 다 같은 비중이긴 한데 반비례가 살짝 좀 더 중요하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우리 이것을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비싸지면 안 살려고 하고요. 싸질 때 살려고 하거든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했던 거, 인력의 크기와 거래 제곱. 이게 뭐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대로 원용했기 때문에.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은 두 물체 사이 인력의 크기는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랠리의 소멸력 법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대하고 수송비. 요거는 모르면 안 돼. 좀 내 섭섭해, 여러분들. 자, 우리 수송비 강조하신 분 몇 분? 세 분. 뒤해배 중에서 튀넨입니다. 자, 튀넨에 따르면 지대는 돈 번 거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뺀다 그랬잖아요. 지대와 수송비가 반비례 관계예요. 지대와 수송비가 반비례. 도심은 수송비 적게 들기 때문에 지대 많이,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 많이 들기 때문에 지대 적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요. 가격하고요.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가격하고 히읗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면? 히읗이 들어가면 반비례입니다. 가격과 화폐 가치. 가격과 화폐 가치는 대표적인 반비례입니다.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고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건 가격이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화폐 가치와 가격은 반비례입니다. 중요하고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해요. 최근에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환원이율. 환원이율과 가격도 반비례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환원이율 떨어지고요. 아까 환원이율이 분모에 있다 그랬잖아. 환원이율과 가격은 대표적인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환원이율은 떨어지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환원이율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격하고는요, 히읗은 반비례입니다, 여러분들. 가격과 화폐 가치, 가격과 환원이율.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잠깐 갔다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비례 5종이요.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 인력과 도시 크기, 위험과 수익, 가치 가격, 순영업소득과 가격은 비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반비례 5종이 살짝 더 중요합니다. 반비례. 가격과 수요량, 수요 법칙이죠. 반비례. 인력과 거래의 제곱, 반비례. T넨의 위치지대들에서 지대와 수송비, 반비례. 그리고 가격과 히읗이 반비례라고요. 그래서 화폐 가치와 가격 반비례, 환원이율과 가격 반비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는 어느 순간 암기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암기시켜 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소서. 아무튼 랠리의 소멸력 법칙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력의 크기는 도시 크기에는 뭐하고요? 비례하고요. 거래 직업에는 반비례하고요. 항상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경기가 형성이 됩니다. A가 있다만 하고요. B가 있다만 하면 두 상권의 경기는 B 쪽에 가깝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A, B 두 개 도시가 있을 때 A 도시로 의 유인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분의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하시면 되고, 혹시 B 도시의 유인력이라고 나온다면 B를 올리시면 됩니다. B 도시의 유인력은요.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분의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을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경계 지점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아까 경계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형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방금 얘기했던 랠리 모형을 수정해가지고, 랠리 모형을,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시험 지문에.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습니다. 말이 꼭 나와요. 경계 지점을 제시했는데, 이 공식이 이렇습니다. 1 플러스 루트 A 면적분의 B 면적분의 AB 전체 거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1 플러스 루트 A 면적분의 B 면적분의 AB 전체 거리인데, 아직은 공식만 기억해 놓으시고요. 계산 문제를 안 풀어줘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잘 안 나오는 건데, 한 3, 4년 있다가 한 번씩 뜨문뜨문 출제되는 건데, 직전 시험이었던 35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분기점, 경계 지점을 제시하면서 랠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컨버스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여러분들 모닝 같은 경차들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살짝 받쳐도 우리가 막 이렇게 크게 타격이 없어. 티코, 모닝,
스파크, 마티즈 이런 것들은요. 받치면 괜찮아. 근데 큰 버스는 받치면 죽어. 큰 버스를 경계해야 되겠어.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경계하자고요? 큰 버스 받치면 죽어. 큰 버스 경계하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를 경계하자고요? 큰 버스를 경계하자. 받치면 죽으니까. 죽고 싶어? 큰 버스? 받치면 죽는데. 큰 버스 경계하자.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제가 한 번씩 다 이렇게 수업하다가 이렇게 과격해지는 것은요,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런 거니까 좀 넓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 분노 조절 장애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수업의 흥미, 재미를 위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과하게 이렇게 액션이 나갈 때, 말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너른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기억해 봐줘. 좀 그래줘. 오케이. 이번엔 허프입니다. 허프, 중요합니다. 허프는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보다 나오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허프는 확률 모형을 주장합니다. 확률 모형을 주장하고요. 확률을 결정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점포 수하고, 점포와의 거리하고, 점포 면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암기할 때 수거면 이렇게 암기할 거고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리 마찰계수, 공간 마찰계수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리 마찰계수, 공간 마찰계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리 마찰계수가 2일 때를 가정했을 때 A, B 두 개 매장이 있을 때 A 매장으로 갈 확률은 공식은 똑같아요.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분의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하시면 돼요. 잠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허프는 무슨 모형을 주장했다 그랬습니까? 확률 모형을 주장했다 그랬죠. 허프는 확률 모형을 주장했는데 잘 봐요. 자, 이렇게 매장이 두 개가 있어요. A, B 이렇게 두 개 매장이 있어요. 근데 요 중에서 A 매장으로 갈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하시면 돼요.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어디 많이 보던 거죠, 그죠? B 면적 하시면 돼요. 분의 A로 갈 확률이니까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는요. 허프 확률 모형에서 A로 갈 확률은요. 공간 마찰계수라는 게 반드시 시험에 뜨게 돼 있어요. 공간 마찰계수. 공간 마찰계수가 2일 때만 요 공식이 나옵니다. 그럼 공간 마찰계수가 3이면 3승 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A 거리 세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세제곱분의 B 면적 분의 A 거리 세제곱분의 A 면적 해야 됩니다. 그럼 공간 마찰계수가 1이면 1승 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A 거리 1승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1승분의 B 면적 분의 A 거리 1승분의 A 면적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랠리하고 허프는 공식은 공간 마찰계수가 2일 때만 똑같은 건데 시험에서는 99% 2가 나옵니다. 1이 나왔던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나온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공간 마찰계수가 2입니다. 그럼 공간 마찰계수가 2라면 랠리 공식과 허프 공식은 차이가 없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차이점이, 자, 여러분들 이거는 필기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랠리 이론은 허프의 이론과 좀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공통점이 더 많은데 랠리는 도시가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는 거라면 허프는 매장이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랠리 이론을 좀 거시적인 분석이라고 한다면 허프 이론을 좀 미시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랠리는요 반드시 A 도시와 B 도시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허프는요 A 매장, B 매장, C 매장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개 이상의 매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B, C 세 개 매장이 있을 때 A 매장으로 갈 확률을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플러스 C 거리 제곱분의 C 면적 분의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을 위로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두 개만 나오는 게 랠리라면 두 개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게 허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요, 랠리는 무조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무조건 제곱이야. 고정값이 디폴트 값입니다. 근데 허프는 거리의 공간 마찰 개수승, 공간 마찰 개수승의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두 개 공식이 또 완전히 똑같아지자면요, 매장이 두 개밖에 안 나오고 얘는 어차피 두 개니까 공간 마찰 개수가 얼마일 때 2로 가정이 되었을 때는 이 두 개 공식은 똑같은 공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공간 마찰 개수는 주로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마찰이라는 말을 오늘 저는 두 번째 들어보는 말인데, 이 공간 마찰 개수는요, 여러분들 이 마찰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찰. 좋은 뜻, 나쁜 뜻. 나쁜 뜻. 어떤 개수인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자, 조금만 멀어지면 안 가려고 버티는 개수를 갖다가 우리는 마찰 개수라 그래요.
다시 조금만 멀어지면 뭐 하려고? 안 가려고 버티는 개수, 버팅기는 개수. 이걸 갖다 우리는 마찰계수라 그래요. 마찰계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항값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저항값. 그래서 마찰계수를 심장에 가서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저항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마찰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저항하는 거지. 서로 막 저항하는 거지. 그게 저항값입니다. 자, 그러면 교통조건이 양호하다 그랬을 때 마찰계수 값과 교통조건이 불량하다 했을 때 저항값을 한번 얘기해보죠. 교통조건이 양호했을 때는요, 마찰계수 값이 작아져요. 왜? 교통조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멀어져도 저항을 별로 안 해. 근데 교통조건이 불량하면요, 마찰계수 값이 커진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일상용품점이 있고요, 일상용품점이 있고 전문품이 있습니다. 간혹 전문품,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물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일상용품점은요, 우리 집 근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저항을 해보세요. 혹시 집에 가족이요, 야 공부한다고 요즘 고생 많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갑자기 써뒀니? 그래서 뭐 고생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선물 하나 사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물. 그래서 아이 뭐 선물까지는 필요 없는데 뭐 사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백화점에서 샤넬백 하나 사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항해요, 안 해요? 얘기해봐. 저항해, 안 해? 안 하지. 순순히 가지. 그 전문품은요, 마찰계수 값이 작아진다니까. 근데 선물 하나 사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뭐 선물은 뭐 사게? 내심 기대하면서 선물은 뭐 사게 했더니만 당신의 젖은 손이 애처로워서 안 되겠대. 고무장갑 사러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 네가 가라, 네가. 온몸으로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상용품점은 조금만 멀어져도 저항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공부할 때부터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안 틀리게끔 나름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조건이 불량하거나 집 근처에서 판매하는 일상용품일 때는요, 조금만 멀어져도 저항을 많이 해버립니다. 그쵸? 마찰계수 값이 크다 하시면 돼요. 크다. 근데 교통조건이 양호하거나 백화점에서 파는 전문품일 때는요, 좀 멀어져도 순순히 갑니다. 마찰계수 값, 공간 마찰계수 값, 거리 마찰계수 값이 작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랠리는요, 반드시 두 개라고 했지만 허프는 몇 개일 수가 있으니까, 세 개일 수가 있으니까 이 확률을 결정하는 게 점포 수하고 관계가 있어요. 무조건 두 개가 아니니까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거리. 그 다음에 뭐야? 면적.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요소가 뭡니까? 그러면 점포 수, 점포의 거리, 점포 면적에서 암기하실 때는 수거면 이렇게 암기합니다. 뭐라고요? 수거면 이렇게 암기한다고요. 오케이?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랠리인지 허프인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두 도시가 도시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유인력의 크기는 도시 크기에는 비례하고 무조건 제곱입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며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경계가 형성이 된다. 분기점이 형성이 된다. 그럼 이거는 누구의?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에요. 근데 두 개 이상입니다. 이상의 매장이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매장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공간 마찰 개수승만큼 반비례한다. 그리고 이 확률은 점포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 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허프의 확률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허프의 확률 모형은 두 개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세 개 나올 수도 있어. 공간 마찰 개수가 2일 때만 제곱이지 3이면 세제곱, 1이면 1승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공간 마찰 개수는 저항값이면서 교통조건이 양호하거나 백화점에서 파는 전문품일 때는 그 값이 뭐이고? 작아지고 저항 많이 안 해. 교통조건이 불량하거나 일상용품일 때는 마찰 개수 값이 많다, 커진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개념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혹시 시험에서 이렇게 묻기도 하지. 확률 모형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지?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럼 그때는 히읗, 허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모형이 히읗으로 시작하는 모형이 이 모형밖에 없거든. 그리고 히읗으로 시작하는 학자 허프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한번 암기해봐. 허프, 확률 모형 이렇게. 확률 모형 이렇게. 확률 모형 주장하신 분은 허프고, 허프는 확률 모형 주장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열심히 강의하려고 이러는데 막 더 더러 죽겠어. 그러면 안 돼. 하고 싶겠어?
허프 하고 싶겠냐고. 확률 모형을 하고 싶겠냐고.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쉽게 개념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고요. 혹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허프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문제를 좀 빨리 푸는 편이야. 그러면 시험장 전체 사람들한테 허프 나왔다고 사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허프 나왔어? 사인 받았지?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확률 모형 나왔구나 하고 확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장에서 허프가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허프 나왔어? 하고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확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냥 하는 소리야. 아무튼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허프는 확률 모형 중에 있는데요. 이 확률이 수거면 점포수, 점포의 거리, 점포 면적에서 결정이 되고요. 공간 마찰 기술 값은요. 교통 조건이 양호하거나 전문품일 때는 작아요. 이 값이 당연히 작고, 교통 조건이 불량하거나 일상용품일 때는 이 마찰 기술 값이 커집니다. 저항값으로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다 그랬고, 이것도 뭐 공간 마찰 기술 2라는 가정하에서 A, B 두 개 매장이 있을 때 A 매장으로 갈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분의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넬슨의 소매 입지론입니다. 넬슨의 소매 입지론은요. 넬슨의 소매 입지론은 이분은 그 학자라기보다는 어디에 좀 더 가깝냐면 그 컨설턴트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들으면 상담할 때 무조건 점포는 성공할 수 있다 하면서 점포 입지가 특정 점포가 어느 장소에 입지하면 좋은지 점포 입지 8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8원칙. 8원칙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8가지 원칙, 입지 원칙을 제시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넬슨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레일리의 소매 인력, 중력 법칙, 넬슨의 소매 입지 이렇게 하셔야 되죠. 소매 입지는 넬슨 8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소매 인력은 레일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실 때 어떻게 암기하시면 좋냐면요. 넬슨은 8가지 원칙을 제시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암기하실 때는 네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팔 이렇게. 히말라야에 국민소득은 낮은데 행복지수가 정말 높은 나라가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은 높은데 행복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Are you happy? 그러니까 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좀 그런 행복지수가 많이 낮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극단적 선택하는 율도 좀 높고, 그리고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팔은요, 그 국민소득은 엄청 잘 사는 나라는 아닌데 행복지수가 엄청 높은 나라래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잘 살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겠지만 네팔은요, 그 국민소득이 낮은데 행복지수가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들었어요. 행복한가 봐요. 우리도 자격증 따서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우리도 행복합시다. 아무튼 넬슨은 8가지 원칙 제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자, 서비스업 입지론 가볼까요? 문제 풀다가 도달 범위, 최소 요구 범위, 중심지 규모가 달라지면 상권의 규모가 달라져라고 실증하신 분 누구요? 그러면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로. 두 도시입니다. 도시 사이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도시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경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방금 얘기했던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응용했다는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경계 지점, 분기점 제시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컴퍼스 경계가 되니까. 그다음에 확률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확률은요, 수거면 때문에 결정이 되고요, 공간 마찰 계수 때문에 결정이 되는데, 공간 마찰 계수는요, 교통 조건이 양호하거나 전문품일 때는 저항 많이 안 하니까 작고, 교통 조건이 불량하거나 일상용품일 때는 마찰 계수 값이 커진다. 그러면 허프 하시면 됩니다. 어느 장소에 입지하면 점포가 성공할 수 있는지 8가지 원칙을 제시하시면 8원칙 제시하신 분은 넬슨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계속합니다. 이번에는 공업 입지론입니다. 공업 입지론은 2가지입니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있고요,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 있습니다. 둘 다 독일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일이 공업화에 엄청 일찍 성공한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 대전을 2번이나 일으킨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다 독일이 일으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니까 뭐가 발달했겠어요? 공업이 발달했지. 그래서 특히 무슨 공업이요? 전차 만들고 칼 만들고 무기 공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차 많이 만들다 보니까 자동차도 발달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벤츠, 뭐 BMW, 폭스바겐 전부 다 아우디 이런 거 다 독일 차지 않습니까? 다 독일 학자예요. 공업 입지로는 한 분은 베버,
한 분은 래쉬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베버는 무슨 이론을 주장했냐면 베버는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비용 이론. 래쉬는 수요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은 공급 측면의 이론이고 또 한 분은 수요 측면의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비용을 최소로 들이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이다 그러고요. 수요는 많은 게 좋잖아요. 공장 입장에서는요. 최대 수요 이론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버의 최소는 필요 없어요. 최소 그냥 비용 이론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래쉬는 수요 이론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 최소 최대는 거들 뿐 절대로 하시면 틀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베버의 최대 비용 이론 나올 수 있겠어요? 비용이 최대로 들어가는 게 좋아? 래쉬의 최소 수요 이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 시험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수요가 최소가 되는 곳에 공장에 들어가면 좋다라고 나올 수 있겠냐고. 절대로 없다고. 그러니까 비용 이론과 수요 이론만 기억하시면 되지 괜히 뭐 골 때리게 최소 비용 최대 수요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읍으로 끝나는 베버는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비용 이론이고요, 시옷으로 끝나는 수요 이론, 래쉬는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수요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읍 시옷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비읍 시옷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한 번 더. 비읍 시옷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이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비용을 결정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수송비, 운송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킹이 아니야. 킹. 페이야. 페이. 아시겠죠? 내 이놈 할 때 임금이 아니라고. 인건비. 집정력입니다. 집정력. 요거 세 개를 고려해가지고요,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 해야 됩니다. 뭐가 최소화되는 지점?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 요게 이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물론 가장 강조한 건 수송비고요. 뭐라고 하시면 안 되냐면 각 요인이 최소화되는 지점,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수송비와 임금은 비용 항목이기 때문에 최소가 돼야 되겠지만 집정력은 큰 게 좋거든요. 그래서 수송비, 임금, 집정력을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라고 해야지 각각의 요인이 모두 최소화되는 지점 그러면 틀린다고. 왜냐하면 집중력은 큰 게 좋으니까.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자꾸 이렇게 극대란 말이 나와주면 돼요. 이윤 극대, 시장 확대. 아니 그러니까 시장과 가까워야 된다. 확대. 그래야지 이윤이 극대화된다. 그래야지 최대 수요 이론이 된다. 수요가 많은 곳에 공장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베버에서는 등비용 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등비용 곡선 할 때 같을 등자 아닙니까? 그죠? 이 비용이 오직 수송비만 따지는 거예요. 수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갖다가 등비용 곡선. 입지점을 바꿔도요, 적어도 수송비가 같은 지점은 가져야 된다라는 게 등비용 곡선입니다. 수송비와 임금 나도 틀려요. 수송비가 같은 지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 갑시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공급 측면이고요. 세 가지 고려합니다. 수송비, 노동비, 집적일 고려해서 뭐가 되는 지점?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면 틀린다고요? 각 요인이 최소화되는 지점 그러면 틀린다고요. 이유는 수송비와 노동비는 최소가 돼야 되겠지만 집적이익은 최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요인이 아니라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 해야 되고요. 등비용 곡선 그러면요, 입지점을 바꾼다 하더라도요, 수송비 부담액은 적어도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자꾸 대가 나온다 그랬죠. 극대, 확대, 최대, 이렇게 수요 측면에서 주장한 게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덮어 쓰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 세론 가기 전에 우리 방금 배웠으니까 또 대답해 볼까요?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수송비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수송비.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수송비 강조하신 분이 총 몇 분 계신데? 세 분 계신데, 세 분이 어떻게 기억하시기로 했어요? 뒤에배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뒤해배 뒤초 비두미. 튀내는 위치지대설에서, 헤이그는 마찰비용 이론에서, 베버는 방금 최소 비용 이론에서 각각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꼭 좀 기억하시고, 정책론에서는요, 이거 이번 시험에서는 좀 편안하게 읽으셔도 돼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 세로는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직전 시험이었던 35회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단독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냥 단독으로. 토지 단일 세로는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 헨리 조지. 그냥 찾는 거야. 그냥 단순 암기로도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헨리 조지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토지에서 발생되는 임대료 수입을 지대 수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대 수입만 100% 징수하면 고수입만으로 재정 충당이 된대. 퍼포스인데. 그래서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세금은 지대 수입 하나로만 통일하자. 그래서 토지 단일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조세는 폐지해도 괜찮다. 지대 수입만 100% 징수하면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도 되고 지대 수입 하나로 토지세를 통일하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파란색만 한번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면 되는 거지 뭐 집중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한번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저랑 부동산학개론 학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자 정리 했는데 자, 제가 물으면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갈까요? 예. 토지에서 생기는 거고요. 초과 수입입니다. 영구적, 장기적으로 생겨요. 그러면 파레토의 경제시대. 토지 이외에서 생깁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기구 설비. 초과 수입인데 일시적, 단기적이에요. 그러면 마샬의 준지대. 비옥도 수확체감.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옴소요. 가지, 가격이 지대 결정하고요. 지대는 잉여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면 리카도의 차익지대. 소유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합니다. 요구한다면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이고요. 지대가 먼저 오르고 가격이 올라요. 지대는 비용이고 생산비입니다. 그러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가격에서 비용 빼고 수송비까지 뺀 게 지대예요.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집약적이면 가파른 우하양, 조방적이면 완만한 우하양. 그러면 튀넨의 위치지대설. 지대 지불 능력 최대, 최고, 가장 높은 부분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러면 알론소의 입찰지대. 마찰 비용은 누구와 누구의 합입니까? 지대와 교통비 합이죠. 이때 지대와 교통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도시 생착적 관점이요. 침입 경쟁 천이요. 1925년이요. 중전저 고통스럽습니다.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저가 살아요. 그러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교통축, 교통망, 교통노선, 부채꼴, 쐐기, 교통축에 가깝게 고급 입자입니다. 그러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 도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도심도 존재를 합니다. 처음으로 부도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종 모이면 되고요. 이종 흩어지면 되고요. 공장 같은 애들은 특정 시설이나 위치를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창고 같은 경우는 지대 지불 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핵이 성립하는 원인 그러면 해리스 월만의 다핵심 이론이 됩니다. 중심지 이론 크리스탈러인데요. 크리스탈러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 범위, 중심지 규모가 달라지면 상권의 규모도 달라질 텐데 하는 것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도시 크기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경계 형성. 얘는 무조건 도시 단위고요. 무조건 두 도시고요. 디폴트 값으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그럼 이거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방금 얘기했던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응용한 건데요. 경계 지점, 분기점을 제시하신 분이 컨버스죠. 큰 버스를 경계하자. 확률 모형 주장했습니다. 이 확률은요, 수거면 때문에 결정이 되고 공간 마찰 개수 때문에 결정이 됩니다. 얘는 도시 단위가 아니라 매장 단위고요. 거리의 무조건 제곱이 아니라 공간 마찰 개수 승만큼이고요. 공간 마찰 개수는 저항값이기 때문에 교통 조건이 양호하거나 전문품일 때는 저항 많이 안 해요. 작아지고 공간 마찰 개수 값이. 교통 조건이 불량하거나 일상용품일 때는 저항 많이 합니다. 마찰 개수 값이 커지고. 수거면 이런 표현이 또 오면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점포입지 8가지 원칙, 소매 입지론 주장하신 분 넬팔 넬슨이고요. 공업의 입지에서 수송비, 임금, 집적 이익을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 등비용 곡선은요, 적어도 입지 지점 바꿀 때 수송비 부담액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 이렇게 했을 때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되고요. 이윤 극대화, 시장 확대 가능성, 수요 측면에서 공업 입지를 주장한 것은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 됩니다.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하면요, 고수입만으로 재정 충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하나로 통일하자 한 것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수송비 강조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튀헤베, 튀넨은 위치지대설에서, 헤이그는 마찰비용이론에서, 베버는 최소비용이론에서 각각 수송비, 교통비, 운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제 입문 과정에 있는 학자 정리는요, 반드시 2회 독 이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보세요.
아시겠죠? 2회독 이상. 저는 3회독까지도 추천합니다. 지금은 진도 나가는 공부보다는 이렇게 테마별로 꼭 반드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이런 과정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오늘 제가 아마 그 계산기 손으로 두드리는 모습을 갖다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면서요, 실제 계산기 활용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계산기 활용법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수업 앞에 진행되는 스포일러 강의 있죠. 5분 스포 강의. 5분 스포 강의는 어떤 거냐면, 앞으로 제 강의는 앞으로 5분 스포를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5분 스포를 하고 5분 동안 이제 지금 1시간 동안 진행될 강의는 어떤 강의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먼저 선공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걸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영화 다 안 보고 결말 포함해가지고 그냥 한 25분 만에 조져버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혹시 내가 자신 있는 좀 파트다,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스포 강의를 먼저 보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5분 스포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5분 스포가 좋으셨으면요, 수강 후기에 교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앞으로 그런 거 제가 많이 만들게요. 제가 이렇게 선진 문물을 갖다가 많이 여기 도입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수강 후기 좀 잘 써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제 강의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할까요 말까요? 그래.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는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제 입문과정 마지막 수업이 될 겁니다. 감정평가론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분과,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한 4문제쯤 나옵니다. 그것만 잘 알아도 계산 문제 빼고는 거진 다 맞출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 수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수업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